소득은 늘지 않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법안 발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월세화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월세화를.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올해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죠.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탄핵 정국까지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운 연말과 연시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년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24년 올해를 돌아본다. 과거를 보고 내년, 미래를 설계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윤 정부가 2022년도에 들어섰죠. 벌써 이제 반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 뭐 탄핵 정국이다 보다 굉장히 좀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윤 정부가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공약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급 택지 개발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27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역대 정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이제 보시면은 뭐 이 정책에 따라서 대통령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규제와 완화가 갈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전 정권까지는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충분하지만 매수자들이 욕심이 많아서 너무 집을 많이 산다, 이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게 규제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완화는 혜택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음지에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고 임대를 놓는 임대인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게끔 주택임대사업자를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고요. 그 부작용으로 뭐 전세사기 사건이다 뭐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완화를 했죠.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아파트를 개발한다, 이런 여러가지 3기 신도시라든가 여러가지 개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자, 그러면서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 현 정부에서 정권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이 사업을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을 공급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이 공급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경기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기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폭등, 그 다음에 대출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공급이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올해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요, 상고하저 이렇게 볼 수 있죠. 상반기에는 굉장히 뭐 8월달까지는 집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주택가격이.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라든가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됐고요.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정부, 이제 비상계엄을 통한 탄핵 정부까지 소비 심리까지 굉장히 꽁꽁 얼어붙어서 거래량이나 아니면은 경매 물건, 그냥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아파트 전체 가격의 아파트를 보면은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0.01% 전국적으로는 약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5% 이상 상승한 데를 보면은 대부분 다 서울이죠. 서울로 집중돼 있다. 굉장히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상구와 그 다음에 마용성 지역,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올해도 물론 8월달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5%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서울 지역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5% 이상 상승한 지역구 7군데 중에 6군데는 다 서울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집중화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요, 지방에 12채를 살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구별로 살펴보면은요,
평균 가격이 평당 7천만 원이 넘는, 평당 7천만 원이면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데가 바로 서울 강남 3구, 강남권의 강남 서초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서울에서도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지역, 주거나 아니면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과 안 그런 지역들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모습의 2024년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슈화가 됐던 게 뭐냐면 청약이죠. 바로 분양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그래서 깔끔한, 왜냐면은 3, 40대 이 소비층들이 주택 매수하는 주 고객층, 그러니까 매수층들이 3, 40대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으로 좀 더 비싸도 좋은 집, 신축으로 깔끔한 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굉장히 이런 선호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죽신 굉장히 분양가가 높아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는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제 비용, 기회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살펴보면은요, 갈수록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라고 여기에 표가 나와 있는데 막대 그래프죠. 자, 보시면은 불과 1년 전을 비교해 드릴게요. 2023년 10월달과 2024년 올해 10월달, 불과 2달 전이죠. 2달 전에 분양가를 살펴보면은요, 자, 전국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600 평당 보시면은 제곱미터당 한 평당이죠. 1681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900만 원. 하지만 자, 서울 전용을 살펴볼게요. 서울만 살펴보면은요, 자, 서울 전용 국민평형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33평형 기준입니다. 이때 봤을 때 1년 전에는요 11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10억 9,300만 원.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해 10월 달에 평균 분양가가 15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 신축에 대한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졌다. 물론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분양 계약에 대한 당첨자에 대한 미계약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울의 25개 구를 통틀어서 900개가 넘는 이런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대단지 아파트는 미분양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나오는 게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소형 단지의 아파트들이 미계약분이 좀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분양가가 이런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거나 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미계약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평균에 15억 9,300만 원, 벌써 5억이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분양가가 5억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런 주변 시세를 그만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크다,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구매 잠재력 지수를 보면은요, 자, 보시면은 평균 매매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 12억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자, 몇 년 전만 해도 저 벌써 뭐 7억이었다가 9억이었다가 12억이었다가, 지금 2022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집값이 좀 떨어지는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매력 지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내가 소득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지만 이 평당의 이제 분양가라든가 아니면은 매매가라든가 이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졌다. 2024년도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양극화가 극에 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올해 이슈로 양극화를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허그 보증이 굉장히 큰 문제였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임대보증 가입요건 개선이라는 게 110 대책, 올해 신년 계획으로 나왔던 대책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126%였던 것을 조금 현실화 시켜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1월 10일 날. 그렇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 다세대나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말하는 건데 전세 가격이 말도 없이 떨어지고 전세가 안 나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전세입자를 내주고 그런 다음에 월세를 받고 이런 월세 가속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졌는데 이래서 이때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110 대책이 발표가 나고 나서 나 조금만 참으면 내 전세가 조금만 올려받을 수 있어. 현재 시세에 맞춰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문제가 터졌죠. 자, 그 문제는 바로 6.13 대책, 후속 대책에서 나왔습니다. 자, 분명히 110 대책에 현실화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126%를 현실화 시켜주겠다. 그 전에 150%였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150%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감정평가를 활용하겠다. 공시지가가 현저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임대인들은 이의 신청을 해라. 감정평가를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자, 허그가 인정하고 허그가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이어야 진행이 가능하고요. 임대인이 신청을 했지만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전세가를 현실화시킨 임대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허그는요. 허그가 지정하는 감정평가 법인 이게 누구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감정평가라는 게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이 감정평가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가 원가 분석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우리나라가 있죠. 왜냐면 전세 사기 사건 뉴스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감정평가와 짜고 그리고서 감정평가를 올려주고 감정평가사는 돈을 더 받고 감정평가료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극소수의 인원이지만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임대인이 올려받지도 못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희박한 이 신청을 해서 비용을 부담한다? 굉장히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안 된다고. 하지만 당연히 안 됐죠. 자, 126%를 현실화 시켜준다. 그게 110 대책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6.13 대책에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전세가율을 80%, 90%에서 80%로 낮춘답니다. 그래서 보증료를 112%로 낮춘답니다. 150%에서 126%로 낮췄을 때도 몇 천만 원씩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 112% 낮춘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이게 결론은 안 났는데 저는 이거 실행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실행돼야 좋다 이게 아니라 실행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허그는 보증료를 받잖아요. 보험료를 받는 겁니다. 그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보증료를 받는데 이거를 대신해서 이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가지고 보험료 내가 이제 한 3천억 받았는데 내가 돌려줘야 되는 돈은 뭐 한 20조 30조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당연히 아무리 세금으로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데 112%가 아니라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월세화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월세화를 가속화시키면 제가 전 영상에서 찍어드렸죠. 누가 안 좋다? 임차인이 안 좋습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임차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서 이게 통과가 되는지 관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보면서 좀 이렇게 이의 신청글도 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힘들어지고요. 어떤 분 이거 영상 찍었을 때 댓글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의 돈을 100% 전세금을 받았으면 그거를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 아니면 사기다라고 정의를 아예 내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사기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게 작정하고 뭐 몇 채 이상씩 가지고 있고 이거를 뭐 서류를 조작하고 임차인을 기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가 아니면 빌라랑 이런 다세대 주택 이런 거 분양가나 매매가보다 훨씬 더 잘못 높게 가격을 써서 이거를 세입자를 속이고 은행을 속이고 했다면 100% 사기입니다. 하지만 한두 집을 가지고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나 아니면 이행 지체로 봅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뭐 100채, 200채, 3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한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한두 채 가지고 임대를 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런 사기꾼 몇 명 잡으려다가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임대차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되면은 굉장히 시장의 충격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발의가 한번 됐었죠. 물론 법안 발의가 취소가 되긴 했지만 자,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뭐 앞으로 또 이런 법들이 어이없는 법들이 계속 또 나올 거고 발의해서 이제 상정을 하고 국회 통과를 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섭고 무지한 법안 발의고요. 이게 시장을 잘 모르는 탁상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법 발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이후에 26,554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지만 여기에서 99%가 반대를 했다. 나머지 1%는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99%라는 거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면 이렇게 일방적인 반대표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권리 침해가 심각한 법이고 양쪽에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법안 발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 발의가 좀 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굵직굵직한 이슈 뭐 너무 많습니다. 뭐 금리 인하도 있고요.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를 했죠. 내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상황이 아닌데도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뭐 탄핵이죠. 지금 굉장히 뭐 국민들이 뭐 양쪽으로 갈라져서 갈등을 하고 있고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내수와 수출 시장에서 더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연말과 연시를 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안을 원래 내년 예산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70조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그중에서 75% 그러니까 총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뭐 예비비 이런 거 빼고 이제 574조 8천억인데 그 중에서 75%를 상반기에 다 배정하겠다. 자, 상반기에 배정하는데 이거 1월 1일부터 바로 풀립니다. 필요한 부분에 바로 풀리는데 자, 이게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이게 상반기에 이거를 돈을 푼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내수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빨리 풀어야 조금 덜 아픈 환자한테 약 처방을 해야 빨리 나을 수 있지. 이 사람이 약 처방을 못 받아가지고 독감이나 너무 심하게 앓았을 때 약 처방을 해도 그때는 더 큰 돈이 들어간다 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 상황에서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고 자, 이런 자금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은행만 배불리고 또 이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중에 성장 동력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후 검증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이 정확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갔는지 이 돈이 필요한 데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검증하는 시스템.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 목적에 쓰지 않고 만약에 다른 곳에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해서 좀 내수로 흘러들어가고 그 내수가 흘러들어가서 기업 투자가 기업에 대해서 수익이 증대가 되고 그러면은 또 설비 투자가 돼서 또 수출 기업들과 내수 기업들이 활성화가 돼서 이 조금 다 같이 좀 잘 사는 이런 부분을 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올해 부동산 시장과 굵직굵직한 이런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올해 1년 시장을 뭐 단 15분, 20분 안에 이걸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굵직굵직한 상황 속에서 이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갈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